자, 이번 시간은요, 그 105페이지에 있는 경기 변동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탄력성 배운 거 중요한 거니까 꼭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겠고요. 예. 자, 페이지는 105페이지. 예, 이 경기 변동의 개념을 보게 되면요,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 있죠. 이게 항상 이게 규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불규칙적인 파동을 그리면서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생산과 소비 활동이 원활하지는 않을 거고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의 종류에는 순환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게 혼합이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순환 경기 변동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경기 변동의 이제 유형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예, 우리 교재에 보면은 순환 변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순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이게 추세선이라고 그러면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게 그게 순환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를 우리가 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식의 사이클을 그리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회복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상향 시장 그래서 호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후퇴 국면으로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하향이라고 그래가지고 불황에 해당하는 국면이다. 이걸 이게 반복해서 움직이는 게 예, 그게 예, 순환 변동의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회복기에서부터 여기 이제 정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가 이제 우리가 확장 국면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수축 국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변동이라고 있죠. 장기적 변동의 또 다른 표현은 추세 변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네는 통상 50년 이상을 주기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이 경제에 대한 이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5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크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 당시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00불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국민소득이 2만 불 수준이니까 그런 식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예, 경제 성장에 대한 것이 바탕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경기에 있을 때는 장기적 변동은 어느 일정한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그게 쭉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쇠퇴기라는 것이 도래하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장기적인 변동, 재개발이 발생하든가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절 변동이라고 있는데요. 이 계절 변동은 106페이지에 있죠. 얘는 1년을 단위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설 경기, 추석 경기 있죠.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봄, 가을의 이사철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계절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있어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주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발적 변동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가 그러니까 뭐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뭐 태풍 이런 데서 이제 시설물이 파괴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면 뭐 전쟁 이런 것도 뒷받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제 어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있죠. 예, 그런 것 등에서 나타나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다라고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한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거를 또 살펴보시게 되면 예, 일반적인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건축 경기를 지칭을 하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에 107페이지에 가면은 양가로 1번에 의의가 있고 그 밑에 지문 2번에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얘기를 하더라. 그죠? 예. 근데 이 건축 경기 중에서 뭐가 중심이냐면 주택 건축 경기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얘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분양이 안 되고 토지 매매가 안 되는 건 사회적 이슈가 안 되는데, 예,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든가 전세금이, 보증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바로 사회적 이슈가 되죠. 예, 그래서 주택 건축 경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지표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경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경기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라는 것은 경제 활동의 총체적인 변동을 측정해서 경제 활동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결정이라든가 경기 예측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제 변수를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은 생산과 소비 활동이 원활해질 것이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생산과 소비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측정해서 파악을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요. 변수가 이제 활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 경기를 측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급 측면에서 공급 지표라고 돼 있죠. 예, 이때는 건축량을 기준으로 파악하죠. 그러니까 생산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건축량에 대해서는요, 이 건축 이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요, 착공량이라는 게 있고 완공량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 이거를 유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 측면에서는요, 거래량을 가지고 측정하죠. 이건 이제 소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뭐를 갖고 있냐면, 이 취득세 납부 실적이라든가 등기 신청 건수라든가 뭐 이런 것 등을 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났느냐 여부를 우리가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지표를 가지고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요.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이 가격 변동이라는 거는 보조 지표로 써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경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의 가격이라는 것은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측정 지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양가로 3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특성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와 다르게 부동산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울 같은 경우도 강북과 강남의 경기가 틀리죠. 예. 강남이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재건축 경기만은 또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의 양상을 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반 경기보다 뭐가 길다? 주기가 길다. 그러면 주기가 긴 이유는 뭐냐면 상품의 수명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다. 예, 그거는 109페이지 맨 상단에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일반 경기에 비해서 이게 커요, 진폭이. 이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요,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을 때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진폭이 크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진폭이 크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타성 기간이 있어서 그래요. 이 타성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경기의 움직임이 일반 경기보다는 느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느리게 반응을 하냐면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라고 그랬죠.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건축량을 바로 늘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 미분양 재고가 남아있을 때 걔를 바로 소진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는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움직임이 동일한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드물게 앞서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통상은 뒤처져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왜? 건축 경기니까 뒤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문별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대체로 같이 가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을 이게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위축이 되면 역시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문 4번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문 5번에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후순환적인 이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는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순환 변동이 뚜렷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역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건 다 똑같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9페이지 중간에 가면 양가로 4번에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또 제목에다가 별표나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나와 있는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회복 시장이라는 게 우리 교재는 이제 하향 시장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상향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퇴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향 시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게 안정 시장이라고도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랑 마찬가지로 이 상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하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제목에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종전에 비해서 거래가 이제 늘어나겠죠. 그리고 공실들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되겠죠. 근데 회복 시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 리을에 보시면 109페이지 맨 마지막이죠. 부동산 전문업자의 활동에서는 매수인 중시에서 예, 전문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경기가 회복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회복 국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은 상태가 되느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시장은 누가 주도하냐면 매수자가 주도해요. 그죠?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데도 매수세가 없어요. 그 왜 매수세가 없냐면 아니, 내일이면 또 떨어질 텐데 오늘 내가 굳이 사야 될 이유가 뭐야? 어디까지 떨어진지 봐야지. 그래서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요. 근데 이런 매수자들이 경기가 회복이 돼서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조짐을 보이면 내일 또 올라간대? 그럼 오늘 사야지. 이렇게 해서 매수자들이 시장이 등장할 때 매도자들은 반대의 양상을 띠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내일 또 떨어져? 그럼 오늘 빨리 팔아야지. 내가 손해를 덜 보겠지. 근데 내일 가격이 또 오른다는 거야? 그러면 내일 팔아야지. 오늘 안 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돼서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조짐이 이제 우리가 확연하게 느끼게 되면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을 중시하는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또는 한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요. 경기가 회복이 되기 직전에 그죠? 경기가 여전히 안 좋다라는 판단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싸게 거래됐다는 얘기고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거래가 된 거는 기준 가격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냐면 경기가 회복이 된 걸 우리가 바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회복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조금 더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게 상향으로 가는 거죠. 상향 시장은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하는 국면으로
모든 종류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그 그림 그려드렸지만 여기가 상향시장 국면이면 계속 진행이 되면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정점에 도달하면 후퇴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때 부동산 전문업자들은요. 매도자, 매수자가 있으면 무조건 매도자를 중시하죠.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건이 시장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매도인이 시장을 중시한다,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이 시장에서 보면 다 한선이죠. 여기가 상향시장이면요,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다 지금보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근데 아무리 이제 좋은 경기도 경기가 후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후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매도인 중시를 하다가 매수인 중시로 바뀐다는 얘기죠. 경기가 아직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매물이 좀 안 나오니까 이제 물건 확보에 주력을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계속 매물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후퇴할 조짐을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매수자를 잡아서 거래를 성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퇴 시장에서는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거래가 됐으면 그 당시 시장 상황이 반영이 됐지만 여전히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래된 가격은 지금 보면 다 비싸게 거래된 가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향시장으로 가게 되면요, 경기가 불황에 해당하는 국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전문업자들은요, 누구를 중시하냐면 매수인을 중시하는 거죠. 물건은 가득 쌓여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해 봤을 때 다 상한선이 되죠. 다 비싸게 거래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제목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인이 시장을 주도해요. 그죠?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인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거 같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시장이라고 돼 있죠. 대부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별도의 지역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소형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전문업자들은요, 매도인과 매수인을 다 중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죠. 안정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들의 가격은요, 투기 가격 수준으로 변하는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단에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보시면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주도가 되고요. 그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이 되겠죠. 근데 상향 국면은 매도인이 중시가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 거죠. 근데 5번 지문을 갔더니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주도가 되죠. 근데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선인데 하한선이 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만 따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구별은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별표는 하나 해 두시는데요. 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은요, 이게 수요와 공급에 있었을 때 어떤 시차 관계를 나타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 모형이라는 것은요, 시차를 도입하지 않는 비교 정학적인 이론인데 반해서 거미집 모형은 시차를 도입해서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처음에는 초과 수요로 출발했던 게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유래는 미국의 주기적인 돼지 옥수수의 가격 파동을 분석하고자 수립한 이론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돼지하고 옥수수 파동 얘기를 주로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그 유명한 학자가 TV에 나와가지고 돼지고기가 사람 피부에 특히 좋다. 콜라겐은 여성 피부에 그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죠.
그러면 농가에서는 돼지의 사육을 많이 늘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개를 사육하려고 그러면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대표적인 먹이가 옥수수란 얘기죠. 그러면 갑자기 감자하고 고구마 심던 농부들이 갈아엎고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바로 수확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재배를 막 늘려나가고 있을 때 또 어떤 양반이 등장해서 돼지고기가 피부명하고는 아무런 상관계가 없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돼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미 옥수수에 대한 거는 많이 심어놨는데 돼지 수요가 또 줄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다 갈아엎고 이제 고구마하고 감자 심게 되는데 또 어떤 양반이 나와서 그건 아니고 다시 정밀 조사해 봤더니 돼지고기가 참 좋더라.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요. 돼지를 사육하는데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한 이론인데 문제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돼지하고 옥수수는 출연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거미집 모형은요, 이론이 조금 미완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성립을 해야지만 이론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금기의 수요량이 있죠. 금기라는 건 현재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금기 가격의 반응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금기의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공급량은요. 현재 시장 가격에 반응한 게 아니라 이건 전기 가격에 반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만약에 부동산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 착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한 2, 3년 뒤가 됐을 때 다시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났더라도 공급되는 물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시장에 들어온 물량은 현재 시장 가격을 반영한 게 아니라 전기에, 그죠? 그 가격을. 그래서 이 금기의 공급량이라는 것이 전기 가격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시장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 가격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하지 못한다는 가정에서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시해야 될 게 뭐냐면 균형의 안정 조건이 있어요. 균형 조건을 가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렴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산형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렴형 하나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은 뭐냐면요. 여기다 그냥 수탄수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렴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형이에요. 근데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역수예요. 역수다 보니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수렴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발산형은 얘하고 반대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 공탄발이라고 해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발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컸을 때, 그죠?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거는 반대니까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커야 돼요. 순환형은 이게 다 같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으로 하나 더 알아두실 거는 11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미집 모형의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자, 지문 2번에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거미집 모형에 따라 나타나는 파동은요. 이 주거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택은 필수제니까.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 간에 거래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상업용, 공업용은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상에서 이론으로 나왔을 때요. 112페이지에 보시면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시면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때 있죠. 예. 클 때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탄력적일 때. 예,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할 때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대입해서 요거를 구하는 거를 또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요령이 있으니까 요령을 가지고 대입하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역시 말씀드린 대로 113페이지의 기출지문과 그 다음에 115페이지의 중요 기출문제에 대한 거,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도 그 118페이지에 예, 수요함수, 공급함수 대입해서 풀어내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예. 일단 우리는 이 책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론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 보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0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요 시장론에 대한 거는요. 부동산 시장과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공부를 하시고 시장론부터 시작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경제론에서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론부터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